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저희는 지금 최인훈 작가의 옛날 옛적의 호이호이라는 희곡집 그중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라는 희곡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심청전을 모티브로 써주신 이 희곡이죠, 희곡. 예, 요거를 보면서 마음 한켠이 상당히 좀 아픕니다. 아파요? 그럼요. 한남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닙니까? 네네, 또 장소가 저희가 바뀌었어요. 네. 또. 저희가 이제는 일부에서 이제 성큼 가든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도서 영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과 함께 있는 곳, 이 배경으로 한번 2부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연탄광에 600장씩 이렇게 쌓아놓으면 겨울 오기 전에 그냥 마음이 푸근하고 좋잖아요. 지금 이 책들을 보면서 일당백에 앞으로도 이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나 푸근합니다. 책들만 보면. 소재는 끝도 없겠어요, 그죠? 책이 이렇게 많으니. 네, 소개해드릴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최인훈 작가의 희곡. 여기에 이제 줄거리는 일부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는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의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도 혹은 뭐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여자 혹은 뭐 여성 좀 젊은 혹은 어린 여성이 희생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최인훈 작가 같은 경우도 그 달아달아 밝은 달아가 단순히 심청전을 한국적인 지방성, 그러니까 한국적인 한계만 가둬두지 말고 좀 이것을 좀 세계적 보편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한번 형성해보자. 그래서 뭐 2003년이죠. 그 황석영 작가 심청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나왔는데 그 심청하니까 뭐 안 팔리더라 이거죠. 심청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2007년인가 약간 제목을 바꿔가지고 심청 연꽃의 길로, 달아달아 밝은 달에서는 해당하라고 됐는데 거기서는 결국 연꽃으로 다시 바꿨죠. 그래서 이제 황생 작가의 그 책도 있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윤식 문학평론가가 그 말년에 심청전을 위한 변명이랄까, 그런 심청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천찰을 하셨거든요. 그 어떤 평론을 가지고 뭐 이제 한국문학 연꽃의 길, 아예 제목도 연꽃의 길로 달았는데 연꽃의 길. 요걸 가지고 한번 심청의 의미, 그 어떻게 해서 심청이 우리의 고전에서 세계의 고전으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룬 심청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그리고 소재로 갈 수 있는지. 실제로 심청 같은 경우는 오페라로 만들어졌죠. 또 이제 독일에서 아주 뭐 성황리에 초연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 우리 제도 음악가 윤희상 선생 예전에 동명이인 사건에 말려가지고 한국에 옥고를 치르시게 됐는데 그 심청이 초연했는데 어마어마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죠. 그 심청은 사실은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그 주제가. 파우스트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파우스트가 신과 메피스토펠레스가 내기를 했고, 결국 나중에 정지하는 순간 이제 그 영혼이 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가게 돼 있었는데 결국 신이 끌어주잖아요. 그래서 여성적인 것이 영혼이 우리를 끌어준다, 구원한다 됐는데, 독일에 있었던 윤희상 작곡가는 그 파우스트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그 심청 오페라에서는 맹인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본래 심청전에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잔치를 하면서 맹인뿐 아니라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다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한 몸이 돼버리는 그래요? 그런 식의 세계가 구원되는 그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혹자는 또 이게 너무 완전히 심청이 너무 종교적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좀 비판도 합니다만 파우스트의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황석영의 심청 같은 경우는 작가의 말도 나옵니다만 본인은 이것을 하나의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비유하거든요. 오디세이아다 이거죠.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떠돌아다녔잖아요. 바로 자기가 그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그럼 우리 심청이 중국으로 팔려갔는데 중국으로에만 팔려가지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최인훈 선생의 달아달아에서는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이 동아시아 일대를 한번 다 섭렵했다면,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세기라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동아시아가 좀 더 본격적으로 서양이라는 모더니티, 근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유에 의한 우리 삶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럴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죠?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 여인과 약자다 이거죠. 약한 사람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회가 변화를 겪고 힘들 때마다 제일 힘든 거는 결국 가장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약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점에서 해보니까 자기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김윤식 선생이 이제 심청전에 그런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티고네 아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눈먼 아버지를 복량하는 딸의 모티프는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복량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들 이런 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집마다 효성스러운 딸이 있고 근데 아버지들은 한 번씩 해야죠. 자주 개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삶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인당수들이 숨어 있다 이거죠. 그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죠? 집집마다 효성스러운 딸은 있고 아버지들은 희한하게 꼭 배가 망신한 길로 한 번씩 들어가고. 자녀가 왜 착해야 된다, 이거 무슨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착한 아이 콤플렉스.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 굉장히 쉽네요. 네.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심청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이 가족이 파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로 인해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래서 항상 그 컴플렉스가 강해요. 엄마를 상실했다는 컴플렉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뭔가 했다는 그 죄책감이 죄책감이 강하단 말이죠. 삶을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희생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도 계속 자기를 던진단 말이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를 들면 아들들은 네. 집안을 좀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딸들은 일부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그냥 재산처럼 팔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특히나 더 그런 경우에 너무 서러워하지 말아라. 너 저 심청이처럼 좀 힘든 데 가더라도 좋은 연꽃이 돼서 연꽃으로 다시 네. 살아나서 너 네. 삶은 괜찮을 거다. 네. 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지. 네. 여자아이들에게. 그래서 너는 팔려가도 그렇게 너 불행한 삶이 아니야. 이런 걸 혹시 심청전을 통해서 주입시킨 거 아니냐. 의혹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를 비판적으로 읽자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신봉상이 눈이 떴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맹목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심청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인간성의 눈을 떴다고 보는 거죠. 마음의 눈을 떴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딸을 희생시키지 않았던가, 그 맹목적인 가부장 부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죠. 지금 네네네. 그런 내용들도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또 전시하고 있는 근현대기 아시아인들이 만들어온 아시아적 정체성과 경험의 증언, 여기에도 어쩌면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거기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비극적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인도 차이나 삼국의 여성들이 겪었던 강제 결혼의 경험들, 네. 그리고 삶이 왜곡되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뭐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 그 시클로도 있고, 네.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그 중국 사람 나오고 프랑스 여자에 나오는 연인인가? 연인. 네. 더 러버라고 제인 마치 나오고. 제인 마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그 차 뒷좌석에서 아주 어린 14살인가로 아마 제가 양가인가요? 양가이. 네. 그 1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와 이제 그 아저씨, 중년 아저씨가 뒷좌석에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부자 아저씨죠. 슬슬 이렇게 손이 그 여자의 손이 있는 데로 갑니다. 네. 새끼손가락이 살짝 다 침이 꼴깍 넘어가죠. 넘길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 장면이 그 연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결국 그 19세기, 20세기 어떻게 보면 그 서양을 만나가지고 가장 엄혹했던 시기에 여인의 삶이 가장 그 억압과 착취와 수탈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황석영 작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청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예전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집안을 위해서 그렇죠. 도시의 공장으로, 도시로 간 처녀 아니냐 이거죠. 도시로 간 처녀들. 버스 안내양으로 가고 그 공장으로 가고 온갖 집안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먹으면서 밤새 그렇죠. 일해야 되고 집에 돈 붙여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연락이 끊어진다 이거죠. 그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집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이 돈으로는 이 월급은 안 되니까 결국 술집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막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결국 가족들에게는 잊혀진 존재로 되어가는 것들. 우리 시대의 심청들. 결국 죽고 사라졌으니까. 이 심청전을 그냥 옛날에 전래동화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가 변할수록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또 바라봐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청이라는 그 이야기를 뭐 어떻게 좀 보편성으로 보면 또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는 딸이 있고 그리고 그 딸이 이제 뭔가 아버지나 집안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악이 있다 이거죠. 악의 세력들, 악의 상징들이 있어가지고 얘를 꼬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위협에 의해서 완전히 목숨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또 건져주는 구원자가 있고 그래서 결국 환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모티프가 이제 결국 그 심청전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사실 심청전 자체는 좀 밋밋한 이야기란 말이죠. 네. 갈등이 없잖아요, 인물 간에. 상황이지. 네. 그 상황도 뭐 아버지가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 안 보이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뭐 종교적 약속을 했다니까.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일단 약속을 한 거니까 어찌될지 모르지만 나는 신과 약속을 한 거니까 내가 그걸 따르겠다라는 희생적 결단이 이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인들이 뭐 뱃사람들이 그 여자를 구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심청이가 너무 안 돼가지고 뭐 심청전에 보면 돈을 다 따로 모아주잖아요. 300석 말고도 또 아버지 먹고 살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안 되고 이게 근대적 의미에서 문학이 되게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개성도 없잖아요. 다 누구나 심청이는 누가 대입해도 다 똑같잖아요. 이런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만들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본적인 모티프 있잖아요. 네. 불쌍한 한 처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처녀가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니까 어떤 악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 악에 완전히 빠질 뻔하는데 건져주는 구원자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네. 등장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윤식 그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설화에서 나온다는 거죠. 진해 장터 설화에서. 진해? 진해? 진해. 우리 진해 있죠. 한자로 오공이라고 한다는데 네. 몸에 털, 뭐 다리 많은 진해. 징그러운 진해요? 그 설화가 이 대표적으로 이 심청전에서 하고 같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진해 설화랑 무슨 관계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네. 충북 청주의 진해장터 오공시장 관련해가 오공시장 설화가 진해장터 설화가 있는데 네. 우리 또 아, 낭낭한 목소리로 네. 제가 한번 네.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진해장터 오공시장에는 그 옛날 진해를 위한 당집이 있었다. 옛날 이 진해장터에서 몇십리 밖 어느 마을에 장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순이라는 효녀가 있었다. 순이는 밥과 옷을 얻어다가 아버지를 봉양했다. 어느 날 웬 두꺼비 한 마리가 수채에서 나오므로 순이는 밥 찌꺼기를 주었더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두꺼비는 몇 회 뒤 강아지만큼 컸다. 강아지만 그것도 두꺼비가. 엄청 큰 거지 많이 네. 먹고. 그 무렵 장터 마을에는 큰 진해가 나타나 인명의 피해가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의논하여 그 진해를 위해 당집을 짓고 해마다 처녀 한 사람씩 제물로 바치기로 하고 돈을 거두어 다른 마을에 가서 처녀를 사오기로 했다. 이 소문이 순이가 사는 마을에도 돌았다. 생각한 끝에 순이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 몸을 팔기로 했다. 순이는 그 돈으로 아버지를 봉양하다 정해진 날 뒷일을 장잣집 어른에게 부탁하고 유서를 남겼고 부엌 수채 두꺼비에게도 작별을 구했다. 순이는 가마에 실려 제전까지 와서 제관들에 의해 흰 배로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당집 안 마룻바닥에 놓였다. 제관들은 제를 지낸 뒤 문을 걸고 나가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무엇이 발목으로 기어오르는 것이 있어 깜짝 놀라보니 두꺼비였다. 첫 닭이 울자 제전에 불이 꺼지며 찬바람이 일더니 천장 처마에서 무슨 불덩어리 같은 빛이 자기 앞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기 발목에서 푸른 불줄기가 그리로 올라갔다. 붉은 불덩이 빛과 푸른 불줄기가 서로 맹렬히 여러 시간을 두고 싸우더니 붉은 불덩어리 빛이 쫓기어 꺼지려 하다가 처마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천장에서 무겁고 크나큰 것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날이 밝자 제관들이 관을 메고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처녀는 살아있고 당집 마루에는 크나큰 진해가 죽어 자빠져 있고 그 한 구석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입에서 푸른 도끼를 뿜고 있었다.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뒤부터 그 마을에는 진해의 해가 없었다. 네. 이게 바로 심청이 이야기죠. 눈먼 아버지를 딸이 네, 더 잘 봉양하려고. 이거 사실 네. 심청 이야기라기보다는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로 더 그러니까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심청전의 모티프가 연결된다고 이제 네네. 김주식 교수나 이런 분들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고 돌아오는데 바닷가 절벽에 공주가 묶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주를 가까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반해버렸는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공주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페르세우스가 날개 달린
그 장식을 갖고 있으니까 괴물을 격퇴하고 그 공주 안드로메다와 이제 결혼을 한다. 그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항상 아니 결국은 뭔가 위험에 있는데 그 위험에 있는 거를 진해 장터에서 평소 내가 도와준 누군가가 네. 이제 영웅으로 나타난 거죠, 구원자로. 이거는 전 세계 어디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나온 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요거를 융심리학 예전에 한번 잠깐 했습니다만 그 네. 운동화 가지고 서울대 심리학과 중에 이제 이부영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융심리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부성을 상징하잖아요. 가부장, 부성, 현실의 질서. 근데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어 있다 이거죠. 네, 눈이 먼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 눈이 멀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의 민담이나 설화를 기본적으로 이 민담의 설화는 짐승이나 사람을 우리 마음속의 어떤 일로 봐요. 우리 마음속의 표현들, 우리 마음속의 에너지들 이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건 뭐냐면 눈이 멀었다는 건 인식을 하기 힘들다. 인식이 불가능성. 눈이 멀었다는 건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맹목. 눈이 먼 아버지는 맹목적인 가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뭔가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맹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의 뭐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눈이 멀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타낸다고 봐요. 아버지는 현실에 우리가 인간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되고 이성만 갖고 안 되잖아요. 논리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감성과 정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부라는 것은 그걸 상징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균형 잡힌 상태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거는 내 마음의 정서의 기능이 한쪽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불균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맹목적이 되어 있는데 감정적 뒷받침이 없으니까 네. 약하고 병들어 있고 맹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보통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하면 배우자의 기능을 남아있는 딸이 대신한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에로틱하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딸이 이 진해장터 설화에 보면 딸이 그냥 알아 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어디 300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아버지를 내 더 이상 이래갖고 뭐 바느질을 해갖고 더 이상 아버지를 제대로 봉양을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진해한테 인신공양해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먹고 살게 해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딸이 주체가 돼 있다는 거죠. 심청전만 해도 딸은 주체가 아닌데 여기서는 지나가서 딸이 주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딸에게 철저하게 귀의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돼 있다 이거죠. 딸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여기서 딸은 가부장의 어떤 이데올로기 세뇌된 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내가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해장터의 순위라든지 심청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게 단순한 인신공양이 아니라 눈먼 아버지라는 건 맹목적인 부성, 지금 현실 파악이나 현실 감각을 제대로 못하는 그 현실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영웅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식으로 신화식으로 말하면 영웅이고 영웅보다 조금 약하면 신동, 어린아이지만 현실을 새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점에서 착안해 보면 심청은 아주 단순한 구도지만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영웅과 신동설화의 구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학적으로 심청이 근본적으로 이런 진해장터 설화 이야기도 그렇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이 맥을 이어오고 있다. 네네. 진해장터는 저는 약간 좀 더 다르게 봅니다. 그렇겠죠.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진해 나오고 네. 축구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진해는 발이 많잖아요.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네. 보통 우리가 바람 많이 피는 애들 두고 이제 4다리, 5다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리 많이 걸친다고요? 네. 네네. 진해는 발이 얼마나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엄청난 바람둥이였구나. 언카운터블. 네. 근데 이제 그런 바람둥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주로 저는 봅니다. 지주. 땅이 많은 지주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뭐 소작을 주고 그래서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가.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그 못 내는 집에는 그냥 그 집 딸 하나씩 바치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진해 그 장터 여기 나온 순이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썸 타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게 두꺼비예요? 두꺼비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썸 타던 애가 좀 못생겼어. 어머. 힘은 센데. 힘은 또 세요? 힘은 세죠. 근데 좀 못생겼어. 그래서 이제 지주한테 쭉 가서 당할 뻔했으나 여기서 이제 두꺼비가 와서 돌로 내려치고 그리고 이제 진해 그 지주를 카츠키 시잖아. 지주 진해.
같은 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땅 지자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해가 네. 진해? 졌네? 졌네? 두꺼비한테 지네. 그래서 진해가 되는 거야. 그 죽었어요? 지주가? 지도 죽었죠. 그래서 이제 두꺼비 어떻게? 두꺼비 이제 그때부터 도망 다니긴 해야 되는데 아, 네.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은 이제 모면하게 해준 이 두꺼비와 두꺼비와 순이는 이제 해피하게 또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자가 그 지자였다. 네. 모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무 얘기나 갖고 와봐. 그러니까 다 이 얘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 본의 틀로 만들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이야기에 원형이 있다는 거겠죠. 그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심청 이야기를 지금 뭐 달아달아 밝은 달아부터 시작해서 뭐 최만식의 작품들 그리고 황성의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주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원형적인 거는 지금 마찬가지로 변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형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야기는 호메로스에서 끝이 나고 일리어드, 그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나 오디세이에서 끝이 나고 네. 테라자데 있죠. 테라자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서양 문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미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야기 다 된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할 모든 이야기의 틀. 다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일리어드는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그 전쟁에서 인간이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운명이랄까,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랄까, 그리고 거기 수치심, 뭐 용기, 그리고 여인에 대한 서로의 경쟁, 뭐 욕망 이게 다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신의 어떤 그 섭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 운명에 대항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혜를 짜내고 하지만 결국 그 인간은 결국 귀향이거든요. 귀향이죠, 모든 주제. 네. 한번 도전 의식이 생기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은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각주일 뿐이다. 그래요. 거기에 그냥 더 붙이는 걸 뿐이에요. 아, 살 그래요? 붙이는 거지. 예, 원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라비안 나이트를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 하여튼 날만 밝으면 넌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죠? 이야기로 이겨내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왕이. 그래서 다시 하루 더 살려주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나아갈 수 없는 거는 항상 그래서를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달아달아 밝은 달에서도 청이 용궁 갔던 이야기 해달라 해서 애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 뭐 이야기는 그래서를 계속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다 시작됐고 다 끝이 나버렸고 네. 그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심청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현대적으로 그것도 또 생각해 보냐. 네. 그 변형이 나오고 예술적 변형이 나오는 거죠. 그 예술적 변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도 나오고 희곡도 시도 나오고. 나오고 희곡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 최만식 작가의 희곡 신봉사나 그 이야기는 좀 드렸습니다만 뭐 여기서 조금 더 보자면 아시아 문화 전당에 네. 취지에 맞자면 또 황선영 선생의 그 2003년 소설도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저 싱가포르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죠, 동아시아죠.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한번 그 심청의 심청이가 여정으로 한번 보는 것도 한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심청이가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동아시아 전체를 한번 횡단합니다. 그럼 가봐요. 여기는 배경은 네. 사실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편 전쟁 전후에 중국. 일단 중국으로 그러니까 한 가는군요. 40년대고 그럼 대충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심청이 1825년생 정도로 추론할 수 있어요. 19세기 격변의 시기죠. 격동의 시기고 정말 파란만장한 시대죠. 자, 그 시대가 배경이 돼 있고 아주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심청도 여기서는 뺑덕어멈과 이제 아버지가 그 부부긴 부부인데 뺑덕어멈이 무당으로 나와요. 오. 무당으로 나오고 신봉사는 이제 가서 경문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쪽 북도 좀 쳐주고 네네네. 같이 부부가 같이 2인 1조로 굿을 하는데 원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팀인데. 어. 그러니까 결국은 심청이를 중국에 팔기로 하는 거죠. 그 용궁 가요? 또 용궁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나중에 처음 가는 거는 어떻게 파냐면 물론 이제 그 말 그대로 거친 황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조선 바닷가에서 제사를 한번 지내고 배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인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줄에 묶어가지고 바닷물에 한번 담갔다가 끌어올리고 담갔다 끌고 3번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 배 안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너 심청은 죽었다. 너의 이름은 렌화다, 연화다 이거죠. 연꽃, 연자, 화려할 화자니까 연꽃이죠. 연화는 연꽃이죠.
렌화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청이 어디로 가냐면 황해도, 인천 황해도죠. 황해도 포구를 출발해가지고 서해를 황해를 지나가지고 상하이만으로 들어가요. 뭐 그때만 해도 상하이는 항구 기능이 큰 도시가 아니었으니까 진강이라는 양쯔강 내려오는 그 강 쪽에 큰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네. 그 진강에 도착해가지고 진강에서 수습한 다음에 진강에서 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 유명한 남경, 난징이 있거든요. 그 난경에 아주 부유한 체엔대인이라는 집에 해춘용 계집아이로 팔려가는 거예요. 해춘. 젊어지는. 그러면은 그냥 첩 같은 거래요? 첩하고 좀 다른 게 어떻게 가냐면 여기는 이제 반드시 성숙한 여인이 되기 전에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에 방중술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또 방중술도 있고 비술이 있잖아요. 네. 해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뭐 대추를 어디 이어가지고 그거를 뭐 먹으면 좋아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여튼 그 해춘용으로 옆에 그냥 그러면은 이때 연화의 나이가 엄청 어린 거였겠네요. 15, 우리나라 15, 14, 15 정도로. 초경정 전으로 하는. 하는. 자, 그래서 천대인한테 간 거예요, 그렇게. 부잣집 팔려간 거죠. 이제 다 진짜 팔려갑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걸 팔려가면서 죽은 걸로 나오죠. 그죠? 한번 죽은 거예요. 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중국 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조선국, 황주, 심청, 신이 이런 거 제사 이제 다 그 지방을 올리는 거죠. 넌 죽었어. 너의 이름은 이제 연화야. 그래 갔는데 문제는 이 체인대인이 심청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인이 됐단 말이죠. 그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복상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복상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복상사를. 그런데 이 첸영감의 셋째 아들이 구황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일종의 wal패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건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집은 차 장사를 하고 차 재배를 하는데 그 아들은 강가 쪽에서 바로 진강, 아까 심청이 제일 먼저 네. 진강 쪽에 복락루라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오락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복락 이제 우리가 복복자 절골 낙자. 뭐냐면 여기는 종합 오락 시스템이 다 관비되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기능은 오락장이에요. 도박. 자, 그럼 도박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해요. 그럼 돈을 따든 돈을 잃든 어떻습니까? 흥분이 확 되겠죠. 네. 돈을 따으면 기분 좋고 잃어서 열받고 그럴 때 다들 어떻게 됩니까? 잃으나 따나 술을 한 잔 마셔야겠죠. 자, 술을 한 잔 마신다. 그 술을 한 잔 마시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의 동물에 가까운 원초적인 감정들만 남아있잖아요. 그 술을 마시고 나니까 또 여인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춘 서비스도 있고 주류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을 품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허무해지잖아요. 그럴 때 또 아편을 한 대 물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로 도박을 와서 흥분했다가 아편 피면서 쫙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이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부자였겠네요, 엄청. 그렇죠. 어차피 아버지도 부자인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인간의 쾌락을 지배하는 자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인간의 쾌락을 지배하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쾌락을? 네. 나는 쾌락에 돈 쓰고 싶은 사람이야. 왜 내가 그걸 지배하고 있니? 지적 쾌락이 있잖아. 지적 쾌락. 아, 일당백을 일당백의 보면서. 지적 쾌락은 왜 생각 안 합니까? 근데 그건 돈이 안 되더라. 네. 지적 쾌락은 돈이 안 돼. 네. 자, 그래서 복랑도에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그 부항이라는 사람의 일종의 소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청이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닌 거죠. 아, 심청이 야망이 좀 있군요. 네.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의 힘대로 살고 싶은 힘을 갖고 싶은 거죠. 팔려나왔잖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엄마 아버지가 야, 너 그냥 가. 그게 나한테도 좋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팔려나왔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했잖아요. 어쩌면 본인도 정말 렌화가 되면서 연화가 되면서 좀 더 자주적인 여성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레나라는 이름 처음부터 짓지만 처음에 노예잖아요. 성노예잖아요. 거기서 이제 셋째 아들한테 왔지만 그 셋째 아들이 와가지고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형도 뭐 작년에 잡혀가고. 근데 그 관리 중에 한 명이 심청 레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을 다스리는 우리 집 마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링제라고 불러요. 영가. 대통령 할 때 영자고 영하고 그 가문 집가자 써가지고 네. 그 집에 일종의 총 지배인 역할이죠. 그 링자가 이해를 넘겨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넘겨준다기보다 하룻밤 지하면. 그래서 그러면 심청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하는데 내가 그 주인님의 구황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대신 나도 이제는 파트너십을 달라. 그래서 화지야가 돼요. 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링지아 밑에서 그 여성들을 관리하는 중간 매니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지아로 등장하는 거죠. 그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익을 배분해 달라. 파트너십이 된 거죠.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노예라든지 아니면 막 조금 막 첩살이라고 하죠. 첩살을 하다가 이제 나도 경영에 개입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진강에 태양배가 포격하면서 복랑군 다 불이 타버렸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링지아 마담이 그 자기 마을로 이 여자들 데리고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와중에 자기가 그 복랑루에서 이제 일종의 전속 악단이라고 해야 될까, 비파 이런 거 연주하는 네. 동류라는 청년하고 눈이 맞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류하고 같이, 동류가 저쪽 남쪽에 있다니까 슈저우, 항저우로 가자 해가지고 글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는 거죠. 네. 이 전쟁이 난 틈에 네네네. 구항도 뭐 어찌된지 모르겠고, 그 대신 나는 지금 검은 부치를 많이 챙겨놨으니까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항저우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없고 우리 알콩달콩 살아봐요, 당신하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봐야 했는데, 그냥 이래 되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저우의 찻집에서 동료하고 같이 있는 동료 아저씨가 그래 소개해주게 했는데, 이 아저씨가 어느 찻집에 가가지고 미혼약이라고 할까, 술에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슈마지아단이라고 하죠. 슈마지아단,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네, 인신매매. 네. 인신매매 팔아넘기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첸 대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하랍 그 주인 네네. 집에 그리고 오고, 또 구항에 도실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화지아까지 한 사람이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완전히 최악업의 창녀, 프라스티튜드이고, 여기서 그 고난이 나와요. 여기 딱 갔는데 레나는 지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나는 남편 있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을 데려달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부치하고 다 있으니까 해달라니까, 아, 얘 이거 안 되겠다.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집단 윤관을 당해버리죠. 왜냐하면 본래 예전에 뭐 전 세계 어디 가나 인신매매를 하고 나서 인신매매를 시킬 때는 이 여자의 영혼을 파괴해야 되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없애려고 윤관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히 고기 덩어리다라는 걸 인식하는데, 이 심청이 이제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레나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당하면서도 나는 그 남자들이 4명이 윤관을 하고 나가는 와중에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이 재미를 봤으니까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무슨 그건 줄 알았더니 이거 닳고 다른 여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이 거기서는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상품 취급하면 나도 너희들을 상품 취급하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나에게 인간 같지 않게 대접을 하면 나도 너에게 인간 같지 않게 대접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인간다운 도리다 이거죠. 너가 나에게 모욕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인간답게 대접하는 게 아니다. 인간다운 대접은 뭐냐? 너가 나에게 준 만큼 내가 나에게 그 돌려주는 게 그게 인간다운 대접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자, 거기서 결국 이제 정말 그 뭔가 조금 이제 나아지려니까 또 확 떨어지는 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이 많잖아요. 조금 뭐가 나아졌다 싶으면 더 크게 잡아뜨리기 위해서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배에 실려가지고 네. 어디로 팔려가나 했는데 대만, 타이완 섬으로 팔려가는 거죠. 네. 대만 섬으로. 그래서 대만의 지룽이라는 곳, 지금 타이베이의 북동쪽에 있는데 그 지룽에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스케일이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 이걸 다 추적한 거죠. 19세기 그 당시에. 흐름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성을 활용한 교역들이 가장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뭔가 되게 안타까운 현실 같다. 그때 당시 네. 살았던 여성들의 삶이 네. 좀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지룽에서 또 이제 지룽에 가면 그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몸을 줘야 되고, 그 지룽은 기본적으로 농장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많아요. 남자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 서부 시대에 남녀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에 굶주린 남자들이 그냥 다가오는 거죠. 6명이 80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루에. 완전히 그냥 뭐.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심청은 인간적인 품격을 지켜요. 같이 온 동료라고 해야 될까? 같이 인신매매 당한 링링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 아이 이름을 유자오라고 해서 내가 얘 엄마를 할 거라고 해가지고 애를 돌봐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청이 나중에 맹인잔치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들이 이거 결국 애의 엄마가 되겠다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겠죠.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 내가 이 애를 책임질 거야.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룽에서 나름 그래도 이게 신뢰할 만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니까, 또 옆에 단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출장 서비스를 가게 된 거예요. 단수이는 좀 더 고급 손님들이 오거든요. 단수이는 카스테라 아닙니까? 타이베이 바로 맞습니다. 왼쪽 그렇죠. 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유명합니다, 단수이. 네. 어떻게 알아요? 카스테라. 단수이, 그 대왕 카스테라. 네. 예, 그거 대만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단수이란 이름이 붙어요? 단수이가 도시니까. 네. 우리가
경주 황남빵 하듯이 네네네, 경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수위에서 샹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도 예전에 그렇게 똑같이 심청이 레나처럼 그런 과정을 밟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샹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 단수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단수위 생활하다가 단수위에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제임스라는 서양인이 레나를 찍은 거죠. 너 나랑 살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싱가포르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가면서 모든 거를 다 없애주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이 빛과 이런 게 다 탕감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수위에서 레나는 처음 자유를 얻은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물론 제임스가 갈 때는 계약이죠. 얼마를 그저 하는 거지만 제임스 덱이 된 거죠. 싱가포르에 가니까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제임스 덱. 그 남자 이름 따서 누구 덱. 근데 싱가포르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름을 로터스로 바꿔요. 사람들이 레나니까 연꽃 로터스. 로터스가 영어로 연꽃이잖아요.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 로터스 하면서 이제 거기도 이 남자가 좋아하니까 사귀었겠지만 자기하고 잠자리 자기 전에 계속해서 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는 물을 반드시 뒷물을 하라고 딱 제시를 하거든요. 성병에 걸렸을까 봐. 여자한테? 로터스한테. 로터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너무 따갑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를 동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그게 나오죠. 그리고 시간을 줘요. 시간 이게 여기 제일 중요하다. 시계를 하나 주면서 맞춰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이 시간이 안 지켜지면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동아시아의 삶은 이 시계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 가니까 로터스라는 이름으로 제임스되게 되니까 시계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자명종 이런 거 있죠. 제임스는 아침에 자명종 올려갖고 안 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시간이 지금 말이야 돈인데. 그러니까 이 근대의 생활 방식과 이게 딱 충돌하는 게 나타나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 로터스 부인은 결국 버린 애들, 창자가 나와가지고 버려진 애들을 이제 기아 보호소를 만들어요. 이때 나이가 한 몇 살쯤일까요? 이때 나이가 뭐 한 23, 4세. 아, 그래도 어리구나. 네. 15세 나가 이제 뭐 한 20세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로터스 부인으로 그 기아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임스가 정식 결혼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최고의 그게 하면 되잖아, 이제 행복이다. 이제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정식 부인을 맞아주니까 이제 더 이상 버려질 염려도 없고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내 딸이 있는 단수위로 돌아가겠다라고 딱 하죠. 김주착 그 비평가는 그랬는데 고향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 고향의 의미는 뭐냐? 내가 자유를 얻은 곳, 그곳이 고향이라는 거죠. 황해도 황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 자유가 없는 노예로 출발한 것이고 이제 내가 처음 이제 풀려난 곳, 그것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제 단수위로 갔는데 결국 단수위에서는 그렇지만 돈은 가지고 왔지만 또 계속해서 뭐 나도 뭔가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게. 근데 그때 마침 이 단수위에 샹 부인하고 성준을 도와준 선배가 있는데 그 여자도 결국 류큐죠. 오키나와. 유구섬. 거기 출신인데 10살에 팔려 나와가지고 떠돌다가 여기 있는데 그가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류큐가 참 좋다. 물도 얼마나 옥빛인 줄 아냐. 이래가 결국 류큐에서 내가 한번 물장사를 해보겠다. 물장사를 하러 물장사잖아, 심청이. 심청이 배운 건 물장사인데. 그래서 류큐에 가가지고 요정이죠. 요정 음식점 겸 그러니까 요정 하나 차리는 거죠. 차리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우리 왕자님을 만나는 거죠. 왕자. 누굴까요? 류큐의 왕자. 도요미오야 왕자가. 진짜 왕자예요? 류쿠국에? 뭐, 물론 영주가 있고, 있지만. 거기 사실 이제 류큐에 가가지고, 도요미오야를 만나가지고, 결국 거기가 지금 부인이 계속해서 지금 병들어 누워가지고 의식이 없다. 쓰러진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데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돌아가지고 나서 정실이 된 거죠. 바로 침청전에서 왕비가 되잖아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또 이 도요미오야가 이게 역사의 상황입니다. 본래 류큐 있잖아요. 오키나와가 국제무역의 국제교류의 거점이거든요. 딱 그 오키나와가 저 중국, 일본, 한국 저 밑에 동남아까지. 그래서 이쪽 나라는 이쪽 사람들은 비무장을 한 거예요. 비무장선언. 무기를 안 가졌어요. 마치 중립국처럼. 예,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에 그 나쁜 사스마 애들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완전 속국 만들어갖고 임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칼 차고 다니면서 부단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일본 사스마의 번주가 당시 시마즈 집안에 아주 이 사람이 개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스마를 문명화시키겠다, 개방시키겠다 해가지고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하고 교섭해가지고 군함도 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시마즈에서 자기 혼자 개방하겠다니까 일본에 당시 에도에 있던 막부가 얘를 안 좋게 봤는데 그 차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를 이은 아들 입장에서는 막부가 또 자기를 안 좋게 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정치 위기를 타개할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서 바로 이 류큐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류큐 놈들이 우리 몰래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교섭을 했다. 그래서 얘를 잡아오라 된 거야. 그 도요미오가 끌려가가지고 결국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청은 결국 이제 한 달간 생각을 해보고 결국 이거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친구의 링링의 딸 유자오를 왕자의 동생한테 얘가 15이니까 얘 좀 시집 잘 보내주게 하고 나는 그 마지막 가서 뒷수습하고 나는 따로 떠나겠다. 내가 어차피 유녀 아니냐. 내가 기생인데 왕비까지 올라와서 여기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제 사스마로 간 거죠. 가고시마, 지금의 가고시마 가서 그 남편을 만나고 결국 남편은 이제 그 사약을 받고 죽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예, 왕자가 그 정치적 희생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냐? 바로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 거긴 왜 가요? 그 나가사키에 가가지고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나가사키에서 말 그대로 연화옥을 엽니다. 연화가 일본 말로 하면 이제 아까는 렌화인데 이제 렌카가 되는 거예요. 렌카. 그래서 우리 일본의 그 이자카야잖아요. 네. 렌카야가 되는 거죠. 렌카야. 연화옥 해가지고 렌카야를 여는 거죠. 그 렌카야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일본의 민중 반란을 주도했던 민중의 난을 주도했던 세심 스님하고 이렇게 또 스님이랑 스님의 흉내를 내는데 반란군의 지도자죠. 거기하고 또 로맨스를 마지막 꽃피우다가 결국 그 사람도 암살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양딸처럼 지내는 거기서도 이제 또 나가사키에서도 또 버린 아이들 모아가지고 창녀가 버린 아이들 모아가지고 또 고아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한 60까지 있다가 자기가 양딸처럼 아끼던 호녀라 길이라는 부부가 이제 일본에서 나가사키에서 장사 다 말아먹고 인천에 조선에 가면 떼돈을 번다더라. 조선에 가겠다 하더니까 나 조선에 데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1885년에 귀국하는 걸로 나오죠. 1885년 60나이로 귀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 인천에 정착해가지고 70에 이제 장사 잘 되고 가니까 암자를 하나 지어달라고 해요. 암자를. 그게 연화암이에요. 연화. 그래서 이제 연화보살로 이름 불리고 결국 노일 전쟁이 끝나고 레일 전쟁 끝나고 결국 한 80쯤 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죠. 레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 나이 80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강심제라는 약이라고 했다. 기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니 청은 잠깐 정신이 맑아졌는지 차를 한 잔 달라고 말했다. 기리가 손수 차를 다려 숟가락으로 떠넣어주자 그네는 달게 마셨다. 예전 어느 강변 마을에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나타났더란다. 나는 부모 형제가 없는 사람으로 재물도 영화도 원치 않으나 내가 가진 경전을 외우는 이에게 시집을 가련다고 그랬다지. 여러 사내들이 다투어 그네와 정분을 나누었으나 마지막에 마씨댁 총각이 경전을 외워 장가를 들게 되었구나. 혼인을 하자마자 몸이 아프다며 방에 들어가 쉬던 여인이 죽더니 삽시간에 육신이 재처럼 흩어져 금색 뼛가루가 되고 말았다더라. 며칠 후에 한 선승이 지나가다 보고 그이는 관음의 화신이었다고 그러더란다. 정분의 허망함과 살림의 덧없음을 깨우치려고 잠깐 보이셨다는구나. 청이는 한참씩 쉬었다가 다시 말하려고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기리가 그만 쉬시라고 하자 다시 또 이렇게 말했다. 참 길은 멀기도 하다. 남들 해치지 말고 살거라. 그네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어 기리에게 내밀었다. 그건 오래전에 그네가 고향 황주에 갔다가 절에서 찾아온 자신의 위패였다. 아직도 흐릿하게 심청지신위라는 글씨가 보였다. 청은 간신히 속삭였다. 나 가거든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다오. 그것도 함께 태워버리고. 심청은 눈을 감고는 한번 빙긋이 웃었다. 오물조물한 입이 조금 움직였을 뿐 실컷 울고 난 사람의 웃음처럼 그건 아주 희미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미소로 결국은 여기서도 웃네요. 네, 미소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네. 실컷 근데 울고 난 사람의 미소죠. 그 한 8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왜 꼭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디세이잖아. 그렇죠. 오디세이잖아요. 역시 돌아와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진짜 멋있네요. 실컷 울고 난 사람의
미소처럼. 그 뒤에 그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 실컷 울어보셨나요? 한 20년 됐습니다. 눈물이 마른지. 참 재밌는 게 이 마지막에 네. 뭐 이 심청에 뭐 미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르네 지라르 하는 사람이 지라르요? 예, 지라르. 평론을 그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우리나라에 소설의 이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이나 로망스는 기본적으로 거짓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좋게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잘. 근데 소설적 진실은 대부분 회심으로 끝나거든요. 주인공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공. 예를 들어 돈키호테는 막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다 깨닫게 된 거죠. 아이고 내가 정신을 잃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적과학의 줄리앙 소레 그렇게 야심만만하다 막판에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진짜.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제와벌의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그죠? 그리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회심이 아니라 결국 이제 보통 뭐 결말은 죽음 하는데 미소를 띠잖아요. 왜 미소를 띠냐 이거죠. 이 80 중상에 이 할머니가 결국 자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수많은 남자에게 그 온몸을 유린당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다 팔려갖고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단 말이죠. 서양 사람도 만나보고 일본 사람, 대만 사람, 중국 사람, 높은 사람, 왕비도 돼봤다가 창녀가 돼봤다가 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결국 연꽃이처럼 이 진흙탕에 펴놨다는 거죠. 근데 왜 웃냐 이거겠죠. 왜 웃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겨냈다.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다가 뚝 떨어지면 그만큼 또 슬프고 견디기 힘든 게 없다면서요. 근데도 그걸 또 이겨내고 또 다시 살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이겨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피하게 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소는 뭔데요? 네. 끝났다. 너무나 싫은 이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미소다. 더 끝나서 너무- 설득력이 약간 있는 아니야. 그래서 울고 나서 허탈해 뭐 실컷 그런 울고 나서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나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끝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게 이제 미소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랍 비극적 인식이네요, 그죠? 이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고통인데 이 고통이 종집을 찍게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네. 기쁘지 아니한가? 네, 그 고통의 폭과 깊이가 너무나 깊었어 또 그 누구보다도 전혀 이건 부여잡고 싶은 삶이 아니야. 그래요? 아쉬움이 전혀 없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판의 미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파네미로, 판의 미로도 주인공 소녀가 죽어가면서 미소를 짓잖아요. 파네미로 네.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네. 예술이란 것은 그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죠. 네. 그 죽어간 사람들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푸른 하늘, 그들이 네, 보았던 맑은 물을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 영원히 찬양하고 기념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 파네미로를 못 fully 봐가지고. 언더스탠딩을 한지 모르시겠는데 네, 제가 네. 좀 우리 지선 씨의 언어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엄혹한 시대에 쓰러져간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상징하는 영화였단 말이에요. 이 영화 자체가.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소녀가 죽죠.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 많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죽는 소녀의 미소는 우리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그때 분들을 기리면서 언제고 우리는 선배님들 혹은 뭐 우리 선열들을 늘 기억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마지막에 웃음을 살짝 네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항생 소설가도 그게 나오죠. 왜 미소를 지었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미소를 지었다. 물론 헛수고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술은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노고를 그 예술이 위로 안 해주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사실 예술은 그런 이야기 하죠. 대신 살아주는 거다 이거죠.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을 대신 살아주는 거다. 대신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이 미소를 쓴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신 위로해주고. 네. 사실 침청이 처음에는 노예로 출발했잖아요. 성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왜 류큐에서 나가사키에 또 술집을 열었냐. 그는 어떻게 보면 류큐의 삶은 누군가의 선택대가 완비된 거잖아요. 누군가의 선택. 근데 나가사키 와서는 정말 자기 힘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갖고 소왕국을 만들었잖아요. 네. 렌카야라는 소왕국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건 내가 이제 주인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름이, 별칭이 마마상이에요, 마마상. 일본에서 이제
네. 주인이 가게 주인이 여자일 때 마마상이라고 부르는 마마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야, 어떻게 세 글자 안에도 이렇게 사네. 마마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심청이 영웅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주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타자가 불러주는 대로. 아유, 그냥 도미와 부인으로 살아가세요. 왕비님으로 살아가세요. 레나로 살아가세요. 랭카라는데.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연화보살이 되고, 심청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찾아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시 좀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른이 되고,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인이 돼야 되잖아요. 다 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썼던 말을 똑같이 써야 되고, 누가 했던 가치를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타인의 의견이 아닌 내 생각이 없고, 전 내 생각은 다 타인의 의견이고, 내 정열도 남의 것을 흉내내고, 내 삶도 전부 흉내내는 거라면 내 것의 욕망이 아니에요.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은 거고. 그런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삶은 편하니까, 일상적인 게. 근데 예술은 그런 게 반항하는 거잖아요. 일상성을 거부한다. 이건 기계고, 이건 동물의 삶이다. 근데 심청이 말 그대로, 심청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려 하거든요. 자기의. 남의 얹혀가지고, 남의 어느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타자가 불러주는 이름 그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심청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청이 그렇게 약자와 고아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심청은 살아가면서 아까 말한 자기도 완전히 납치가 돼가 슈마지에단에 납치돼갖고 정말 하루아침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가 이 사회에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은 자기 품격을 잃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품격을. 인간의 품격이라면 나보다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치거든요. 그 심청은 자기도 그런 처지인데도 약자와 고아를 계속 도와주려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어디 기사를 읽으니까 미국 프로야구에 아주 괴물 일본 선수 한 명 와가지고 네네. 오타니 쇼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투수 타자 동시에 거의 다 완전 다 석권을 해버렸더만요. 100인 이상을 투구했고 탈삼진 100개, 안타 100개 치고 타점 100개 올리고 득점 100개 하고 홈런 46개, 도루 26개, 22시 클럽, 9승 2패, 자책점 3.18. 네.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선수는 투와 타를 이렇게 잘하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운이 강해져야 된다고 본다. 운이 강해져야 된다. 네. 그 웃기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 가장 과학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자기가 운이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거야. 근데 그 운이 뭐냐? 우리 치면 치성을 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디 어떤 종교적으로 해가 돈을 많이 갖다 이게 아니고 이게 참 재밌는. 운이 강해지는 건 이거라는 거죠. 휴지를 줍고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고 인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이게 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심청이잖아요. 나는 운이 나쁠 수밖에 없구나. 왜요? 휴지 맨날 버려. 우리가 그냥 심청이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느냐, 왜 고아들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돌봐줄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놔야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 생각해야지 최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사람이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아니고 네.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강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I can't live without you. 노래시마. 난 너 없이는 난 못 살아. 라는 말을 들어야 내 삶의 존재 근거를 내가 스스로 확보하는 거죠.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줘서 이런 거는, 아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스스로 삶의 근거를 내가 확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심청처럼.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그 심청은 영웅이다 이거죠. 이런 용어를 있는데 영어에 unsung heroes 해가지고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영웅을 칭찬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근데 진정한 영웅은 칭송되지, unsung, 노래 불러지지 못하는 영웅. 우리 말하는 잊혀진 영웅, 숨겨진 영웅. 근데 그게 사실 영웅이잖아요. 영웅이 자기 나 이거 좋은 일 해서 잘했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는 건 영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야말로 오히려 그거는 영웅이 아닌가. 약자를 도와주고 인간의 품격을 강하게 하는 그런 심청의 어떤 그 휴머니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휴머니즘을 불러일으키니까 황생 소설을 가지고 오면 끊임없이 또 도와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심청을 괴롭히는 인간도 나오는 동시에 끊임없이 심청의 그 이타성에 촉발돼가지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 그게 결국은 세상을 이제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결국 왜 미소를 지었냐 하는 건 결국 심청은 행복했기 때문에 난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다. 행복했기 때문에. 심청이 불행하게 살았다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희들 이렇게 해봤어? 너희들 이런 경험이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보다 100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근데 심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행복한 인생을 보냈기 네, 때문에 네, 미소를 네. 지은 거다. 우리도 좀 미소 지읍시다. 마지막 순간. 먼저 지으세요. 그다음 제가 지을게요. 그래도 나는 이지선 씨 보면서 네. 이지선 덕분에 삽니다. 저는 정박님 덕분에 살아요. 다 덕분에 삽니다. 두부 덕분에. 우리는 지금 웃고 있네. 네. 네. 이거 마무리가 네. 참 좋네요. 네. 네. 심청의 웃음, 네. 그 의미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오늘 일당백은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여러분도 너무 그 남들과 비교, 남들 생각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소를,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더 의미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곳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해드린 일당백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